인도 북부 아그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타지마할이 있는 도시죠. 이 타지마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케슈아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제이 샤르마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구순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40대 중반의 아내와 장성한 아들, 딸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20일, BJ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외출을 합니다. 이웃 도시에서 지인의 결혼식이 열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BJ.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지만 집안이 너무 어둡고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문까지 열려 있었죠. 이 BJ의 불길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내 닐람 샤르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이 닐람은 무려 14번이나 흉기에 찔린 처참한 상태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현금과 폐물 등 값나가는 것들이 몽땅 사라져 있었죠. 다행히 다른 방에 있던 아버지는 무사했지만 BJ는 하루아침에 강도살인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매일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며 범인 검거를 기다렸지만 경찰은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범인에 관한 작은 단서조차도 나오질 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이 꽉 막혀있던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목격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건 이야기 조곤조곤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딱 1분 정도만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소개드렸던 모두닭인데요. 지난번에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병원 갈 일 생겼을 때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그걸 미리 다 알기가 좀 어렵죠. 네이버에 모두닭을 검색하고 임플란트 무료 견적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정보 몇 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것만 입력하면 30초 내로 무료로 내 근처 치과의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의 경우 최대 149만 원까지 저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왕 하실 거면 당연히 최저가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 가격을 찾아보고 병원에 갔는데 딴 금액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금액 맞아? 라고 의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입점한 치과가 직접 제출한 금액이라서 믿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도 똑같이 무료로 비교하고 최저가로 최대 111만 원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대요. 수술 가격이랑 렌즈 가격까지 종류별로 한눈에 싹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이나 댓글 링크에서 정보 확인해보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죠. 첫째는 증거, 그리고 둘째는 증인, 바로 목격자입니다. 범행이 일어나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누군가. 오늘은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목격자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살인사건 모두 누구보다 확실한 목격자가 있지만 재판정의 증인석에는 설 수가 없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인도 아그라의 BJ 샤르마 가족 사건입니다. 다시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돌아가 보시죠. BJ 샤르마가 살고 있는 아그라의 발케슈아르 지역은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고요. 주로 현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로컬 동네로 전형적인 인도 중산층 주거 지역입니다. 이 BJ는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능력 있는 직장인이자 중산층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2014년 2월의 어느 밤, 그 평화롭던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끔찍한 강도 살인으로 아내 닐람을 영영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뿐이 아닙니다.
사망한 아내 닐람의 곁에는 이 집의 반려견 따피도 숨진 채 누워 있었는데요. 이 따피의 작은 몸에도 흉기로 인한 상처가 무려 9개나 발견됐습니다. 닐람이 강도에게 공격당하고 있을 때 구석으로 도망이라도 쳤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BJ는 따피의 사체를 안고 아내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면서 더 슬퍼했습니다. BJ의 아내 닐람과 반려견 따피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집안을 뒤져서 상당한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갔어요. 금목걸이와 손목시계, 팔찌, 그리고 힌두교 전통 목걸이 망갈수트라와 발가락 반지, 비치야, 감 나갈 만한 건 그냥 다 쓸어갔죠. 이 망갈수트라는 힌두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목에 걸어주는 신성한 목걸이로 이 목걸이를 지니고 있으면 기혼 여성이라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발가락 반지 비치야 역시 결혼을 한 힌두 여성들이 둘째 발가락에다 끼는 예물이죠. 마치 귀금속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비싼 물건들을 모두 털어간 도둑놈. 전문 털이범의 소행이라면 그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고 도둑질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살생은 최대한 피하고 절도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없애야 될 증거도 더 많이 남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각될 위험도, 또 만에 하나 잡혔을 경우에 받게 될 처벌도 절도나 강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니까요. 하지만 사망한 아내 닐람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 14개, 반려견 따피에게는 9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가족들과 원한이 있는 인물이 범인이다 라고 유추를 할 만큼 시신의 상태는 정말 참혹했다고 해요. 누군가를 살해할 때 필요 이상의 위력으로 과잉 공격하는 것을 오버킬이라고 하죠. 닐람과 따피가 당한 오버킬, 그 과도한 공격 횟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 둘 모두 살려둬서는 절대 안 될 어떤 이유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평온하던 마을에서 일어난 잔혹한 강도 살인 사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만 흐를 뿐 좀처럼 범인의 실마리는 잡히질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중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게 전혀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수상쩍은 주변 인물들을 지목했고 경찰도 조용히 조사를 해봤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하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 BJ를 비롯해 온 가족은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범인이 잡히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내 닐람과 반려견 따피가 살해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사건 직후의 충격과 흥분이 조금은 가라앉자 BJ는 평소와 뭔가가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서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건데요. 뭐 그냥 아내가 없어져서 허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는 반려견 따피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의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미투라고 부르는 앵무새로 연두빛 깃털이 아주 예쁜 목도리 앵무종이었죠. 이 미투가 갓 태어난 새끼일 때 닐람이 집에 데려와서 자그마치 28년을 자식처럼 길렀다고 합니다. 이 목도리 앵무 수명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미투는 당시 30살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있었던 장수 앵무새였어요. 그만큼 닐람을 비롯한 이 BJ네 온 가족들이 미투를 잘 돌봐준 거겠죠? 보통 새들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잖아요. 하지만 이 집의 터줏대감이었던 앵무새 미투는 한참 어린 강아지 따피와도 친구처럼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미투는 이 집에서 완전 수다쟁이로 통했대요. 이 목도리 앵무가 워낙 영리해서 사람이 쓰는 단어를 200개 이상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미투는 가족들과의 유대감까지 좋았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온종일 제잘제잘거리면서 닐람과 다른 식구들에게 말을 걸곤 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이 많던 이 수다쟁이 앵무새 미투가 정확하게 딱 사건이 일어난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는데요. 그저 새장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미투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BJ가 중얼거렸습니다. 니루가 네 앞에서 죽었는데 너는 그냥 잠자코 있었던 거니? 여기서 이 니루는 BJ가 아내 닐람을 부르던 애칭이라고 해요. 자, 이쯤 되면 슬슬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살인사건의 특별한 목격자가 바로 이 앵무새 미투입니다. 사건 당일 미투는 새장 안에 있었어요. 엄마처럼 따르던 닐람과 친구 따피가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을 위치였죠. 사건 이후로 넋이 나간 듯 평소와 전혀 달라진 행동을 보고 BJ는 미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건 현장을 다 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쩍 하고 떠오르는 일이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집에 아슈라는 20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본명은 아슈토시. 바로 아내 닐람의 조카로 이들 가족들이랑은 친척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아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앵무새 미투가 미친 듯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날개를 퍼덕퍼덕거리고 소리를 꽥꽥 질러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슈가 지나갈 때마다 이 미투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가족과 경찰들 앞에서는 얌전하다가 오직 딱 한 사람, 아슈 앞에서만 그렇게 흥분했고 아슈가 집을 떠난 뒤에야 겨우 진정이 되곤 했죠. 미투의 달라진 평상시 모습에 이 일까지 더해지자 BJ의 마음속에는 혹시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숙모 닐람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아슈는 곧바로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한 10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찾아왔었는데요. 그것 또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BJ와 닐람 부부 그리고 아슈는 그냥 단순한 친척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부에게 아슈는 마치 친자식 같은 조카였습니다. 과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던 아슈에게 BJ 부부는 8만 루피의 학비를 흔쾌히 지원해주기도 했는데요. 우리 돈 1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국에서도 고액이지만 당시 인도에서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공부를 하는 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까지 내주면서 한동안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슈는 우리 아들 같은 앤데 설마 닐람한테 그랬을 리가. BJ의 머릿속은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하는 마음, 이 상반된 감정들로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지지부진한 수사에 답답한 마음이 더 컸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투의 새장 앞에 딱 앉았어요. 미투를 바라보며 BJ는 자신이 아는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김철수,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을 하나씩 천천히 나열해 본 거죠. 그렇게 몇 명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미투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아슈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 앵무새 미투가 온몸이 흔들리도록 고개를 세차게 끄덕거리고 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른 이름들과 섞어서 호명하며 몇 번이나 반복을 해봤지만 어김없이 아슈, 이 이름에서만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BJ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미투는 마치 그 작은 몸으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범인은 그 사람이야. 아슈,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다른 가족들도 처음엔 BJ처럼 설마 하는 마음이 컸지만 일관된 미투의 행동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미투가 닐람과 따피 살인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을.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을 불러서 미투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보기에도 미투의 행동은 상당히 이상했죠. 물론 앵무새의 반응이다 보니까 정식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미투의 행동을 가벼이 넘기지 않았고 아슈를 용의선상에 두고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조사를 받으러 온 아슈의 손에서 상처들이 발견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상처죠? 경찰이 묻자 아슈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진술은 자꾸만 바뀌었어요.
또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사건 당일 범행 시간 전까지 친구인 로니 마시와의 잦은 연락도 상당히 수상했죠. 경찰의 강도 높은 압박 추궁에 결국 아슈는 범행 사실과 공범의 존재까지 자백했습니다. 조용히 현금과 귀중품만 훔쳐서 나올 목적으로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가 숙모 닐람에게 들키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인데요. 닐람과 함께 있던 반려견 따피가 맹렬하게 지저대자 나중에 자기 얼굴을 알아볼 것이 걱정돼서 그 개도 함께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슈와 공범인 그의 친구는 미처 몰랐던 거죠. 그들의 모든 악행을 새장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결국 아슈와 공범 로니는 구속됐고 훔쳐간 물품들도 압수당했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살인사건이 미투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해결된 거죠. 당시 미투의 이야기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BJ 가족을 인터뷰하고 이 미투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 촬영을 할 때도 미투는 아슈라는 이름만 들으면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듯이 막 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러다가도 닐람의 사진을 보여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을 찾았는데요. 사진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대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닐람이 살아있을 때 했던 행동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미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투를 더욱 잘 돌봐줄 거라고 다짐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닐람이 살해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한 후부터 식음을 전폐했던 미투는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닐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슈와 그 친구는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지난 2023년 3월 사건이 일어난 지 9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범인들 자백까지 다 확보한 사건인데 판결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인도의 형사재판이 결심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사건이 일어난 아그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 몇 년 뒤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한동안 법원의 기능이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장 9년이 지나서야 내려진 닐람 살인사건의 재판 결과 아슈와 그의 공범 두 사람에게 종신형과 함께 7만 2천 루피, 한화로 약 1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가장 슬퍼했던 BJ는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3년 전인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사망 원인으로는 지병이다, 코로나 감염이다 하는 기사가 혼재돼 있는데 아마 팬데믹 기간에 숨을 거두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BJ와 앵무새 미투,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닐람과 하늘에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인도에서 닐람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15년 사건 현장은 미시간주 뉴웨이고 카운티에 살던 40대의 마틴 두람 그리고 글레나 두람이 살던 집.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이웃 주민은 마틴 부부의 집 쪽에서 울리는 두 발의 총성을 들었어요. 마틴 씨가 평소에 사냥을 즐기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문자를 보내봤는데 답이 없고 집 문을 두드려봐도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음 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마틴 부부의 집을 찾은 이웃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마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 글레나가 누워있던 건데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조차 처음에는 부부 모두가 숨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편 마틴은 온몸에 5발의 총을 맞았는데 총탄 일부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돼 폐와 심장을 관통했다고 해요. 그런데
맥박을 확인하려고 몸을 건드리자 아내 글레나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머리 오른쪽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숨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상체를 일으켜 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글레나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피해자 한 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범인도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 글레나는 자신과 남편에게 총을 쏜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역시 부부 모두를 피해자로 보고 주변의 원한 및 금전 관계 등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에게 묘한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글레나는 사망한 남편 마틴과 함께 버드라는 이름의 20살짜리 아프리카 회색 앵무 한 마리를 길러왔는데요.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마틴은 사망하고 글레나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기에 마틴의 전처 크리스티나가 버드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이혼하기 전에 마틴과 함께 이 버드를 길렀던 사람이기도 하죠. 완전히 낯선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는 그나마 자신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크리스티나가 버드를 맡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크리스티나 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드가 이상한 말을 반복합니다. 원래도 버드는 주인 마틴의 목소리를 자주 흉내내곤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버드가 내뱉는 단어들이 왠지 의미심장하고 잔뜩 격앙된 어조 역시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합니다. 버드의 말들을 자세히 들은 크리스티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 번은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를, 또 한 번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를 번갈아 내면서 버드가 열심히 재연하고 있는 것은 안 돼, 안 돼! 닥쳐! 당장 이리 와!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가던 끝에 버드가 외친 비명 같은 한마디. Don't fucking shoot! 씨발, 쏘지 마!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전 남편이 죽어서 예전에 내가 같이 기르던 앵무새를 데려왔는데 갑자기 그 앵무새가 전 남편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쏘지 마!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버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크리스티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면서 버드가 겪은 일을 자기가 그대로 느끼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드가 아프리카 회색 앵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프리카 회색 앵무는 앵무새 중에서도 지능이 가장 뛰어난 종으로 꼽힙니다. 개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 소개드렸던 그 인도의 미투 같은 목도리 앵무보다도 언어 능력이나 지능에 있어서 더더욱 뛰어난 독보적인 조류로 알려져 있어요. 이 회색 앵무는 단순한 단어 모방을 뛰어넘어서 같다와 다르다 같은 개념을 구분하고요. 또 상황에 맞는 단어를 골라 쓸 줄도 알아요. 더 놀라운 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데요.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들은 말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on't fucking shoot, 쏘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버드의 목소리는 주인 마틴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죠. 전처인 크리스티나는 버드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깊이 새겨진 것이라며 버드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TV나 다른 데서 들은 소리를 따라하는 거 아니야? 하는 주변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드는 분명히 마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크리스티나와 마틴의 가족은 버드의 말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기를 원했습니다. 검찰도 한때 이 가족들의 의견을 검토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죠. 앵무새가 지능이 높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 말의 의미들을 실제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지, 또 누군가가 앵무새한테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말하게 만들었을 우려는 전혀 없는지, 그런 확신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틴의 가족들은 아쉬워했지만 수사가 계속되면서 버드의 증언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 증거들이 수집이 됐어요. 그 증거들 속에서 지금까지 완벽한 피해자로만 보였던 아내 글레나의 서사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3장의 유서들이 발견됐는데요. 딸과 아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보내는 것으로 필적 감정 결과 글레나가 직접 쓴 것으로 분석됐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과의 말이었고요. 내가 일을 망쳐버려서 미안해 라는 문장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총격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글레나와 마틴 부부는 당시 도박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위기를 맞았던 상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난 날은 부부가 살던 집이 압류 절차에 따라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어떤 자료에서는 이 도박이 부부가 함께한 게 아니고 글레나가 혼자 저지른 일이며 남편 마틴에게 그간 재정 문제를 숨겨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금전적으로나 신뢰도에 있어서 그 당시 이 부부에게 커다란 균열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범행에 사용된 총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부 소유의 싱글 액션 리볼버였어요. 이 리볼버에는 2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싱글 액션, 하나는 더블 액션입니다. 이 싱글 액션의 경우에 단순히 방아쇠만 통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발 쏠 때마다 매번 총에 해머라고 하는 격처를 젖혀야 됩니다. 마틴이 모두 5발의 총을 맞았다고 했죠? 그 중에 2발은 베개를 관통했는데요. 그 얘기는 곧 범인이 베개를 마틴의 몸 위에다가 위치시키고 해머를 젖혀서 총을 발사한 뒤에 또다시 해머를 젖히고 다시 발사하는 행동을 5번 이상 반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은 이런 까다로운 과정 자체가 살인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계획성의 방증이라고 판단했어요. 또 총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글레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졌는데요. 사건 당일 새벽 글레나의 휴대전화에서 총기와 관련한 홈페이지 여러 곳을 방문한 기록, 또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같은 모델의 설명서를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다각도의 수사가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마틴 살인사건의 범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내 글레나였습니다. 경찰은 글레나가 집에 있던 총으로 남편을 5발 쏜 뒤에 자신도 자살하기 위해서 머리에 총을 쐈다가 빗맞은 덕에 살았다고 추정했어요. 이런 와중에 자식같이 길러온 반려조 버드가 마틴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외치는 말, 쏘지 마. 마틴의 전처와 가족에게 그 말은 죽어가는 마틴이 남긴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점점 현 부인 글레나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러 물증과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글레나는 처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을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남편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글레나의 이 증언엔 모순이 있죠. 총격이 벌어진 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라면서도 남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 아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또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요? 글레나를 진찰한 의료진의 설명은 그녀에 대한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이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글레나의 총상은 심각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총을 맞았다고 즉시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보행하는 것도 가능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경찰은 의료진의 설명에 부합하는 증거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실과 주방 여러 곳에서 글레나의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총을 맞은 뒤에도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죠. 결국 글레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지역 뉴스에서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마틴의 가족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모습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인 2017년 8월, 배심원단은 8시간에 걸쳐 고심한 끝에 글레나에게 1급 살인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했고요. 재판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글레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났고 영특한 앵무새 버드는 마틴의 전처 크리스티나가 계속 돌보기로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버드가 그날 일을 재현할 때마다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 같고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건으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쯤이면 이 버드도 그날 목격했던 무서운 일은 모두 잊었겠죠. 회색 앵무는 목도리 앵무보다 수명도 더 길어서 60살 이상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버드가 다시 만난 전 주인과 함께 예쁜 말만 하면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인도의 미투와 미국의 버드. 끔찍한 살인사건의 결정적 목격자였지만 정식 증언은 할 수 없었던 두 마리 앵무새 이야기.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어떤 동물들에게는 사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끔 요즘에는 왜 고양이 안 보여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기 있습니다.